2002년 3월 6일 오후 2시 지혜 씨의 아버지는 딸의 남자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오늘 1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혜가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이상합니다. 지혜 씨가 이제 워낙 그 시계바늘처럼 정확하거든요. 그 이대 법학과 4학년이었는데 휴학을 한 상태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이고요. 학교, 독서실, 집 이렇게 세 군데만 오가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부모님도 얘기 듣자마자 수영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5시에 딸이 수영장을 나간다고 한 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이죠. 수영장에는 들렀었나요? 출석 사인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사실 불안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딸이 어떤 낯선 남자가 자꾸 따라온다, 매일. 자기가 가면 가고 180도 돌아서 걸으니까 그 사람도 180도 돌아서 같이 따라오고. 아예 대놓고 따라온 그런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나 쫓아오는 거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급하게 자리를 피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경찰서를 찾았고요. 뭐 거의 절규하듯이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저도 대학생 딸이 지금 있는데 진짜 막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는데 그럼 이제 바로 수사로 들어간 건가요? 아니요, 경찰은 바람쐬러 갔을 수도 있으니까 2, 3일 기다리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날 밤 지혜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굉장히 부지런했고 항상 그 시간표를 30분 단위로 짜서 움직였습니다. 이게 2002년 3월 6일 지혜가 마지막으로 수영장을 가려고 나섰던 그때 체육복에 흰 티 점퍼 차림이라 어디 멀리 갈 옷차림도 아니었고요. 연락이 안 되고 밤새 돌아오지 않은 거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지혜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혹시나 우리 딸 못 봤나 온종일 묻고 다니셨고요. 한마디로 온 식구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혹시 CCTV 같은 건 없었나요? 3일째 되는 날 그때서야 생각나서 경비실에 CCTV를 찾아봤고요. 동생이 사라진 바로 그날의 영상이 흐릿하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우산을 들고 나가는 저 사람이 지혜 씨고요. 그런데 그 뒤를 2명의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는 게 보이고요. 곧 이어서 승합차가 지혜 씨를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거 납치 아니에요? 경찰은 이 CCTV를 보고 나서야 네. 가출이 아닌 납치, 실종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흐릿해서 이 납치한 남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골목골목 전단을 나눠주면서 목격자를 찾아다녔는데요. 한 신문 배달원으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차가 한 3일간 계속 있었고 그 앞에 젊은 남자들이 어슬렁거리는 걸 봤다. 그 소리까지 들으니까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고요. 실종된 지 딱 열흘째 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경찰서 형사라고 뭔가 직감이 바로 왔었는데 하모 씨가 어제 아침 9시쯤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등산로에서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하 씨는 머리를 흉기에 찔린 채 손발이 묶인 상태였고 시신은 쌀포대에 담겨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지혜 씨의 시신을 표현한 건데요. 얼굴에 4군데, 뒤통수에 2군데. 뚫린 자국이 보이시죠? 부검 결과 이건 바로 총알이 지난 자국이었습니다. 총알이요? 또 심지어 6발이나 머리에 생긴 거예요? 총기에 의한 두부 총창이고요. 공기총을 사용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총알 2개는 이 머릿속에 박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왜 6발이나 저렇게 머리에 집중적으로 쏜 거죠? 공기총알도 작고 추진력이 화약을 사용하는 총알보다 작기 때문에 뇌에 박혔다라고 해서 반드시 바로 사망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대뇌에 박혔다라고 해도 바로 돌아가시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6발이나 사용한 게 아닌가. 이거 진짜 이 악랄한 인간들입니다. 머리에 대고 총을 쐈다는 거거든요. 특히 놀라운 손상이 있는데 이 위팔뼈의 세 곳에 부러진 골절이 보였어요.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니까요. 얼마나 잔혹한 범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원한이 있어갖고 누가 이렇게 악랄한 짓을 했을까요? 그때 아버지의 머릿속에 딱 한 남자가 떠오릅니다. 사무실로 자주 찾아왔던 남자였습니다. 멀쩡한 자기 휴대전화 놔두고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자꾸 전화를 하는 게 보여서 좀 이상했다고 해요. 그 남자가 누구였어요? 이름은 장수철, 사채업자였습니다. 바로 이제 경찰이 통신 기록을 조사를 해봤더니 시신이 발견된 그 야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기총을 구매한 사실도 어머.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공범이 있었어요. 장수철의 고등학교 동창인 박성환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둘 다 베트남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무작정 베트남으로 그냥 가십니다. 현상금도 500만 원이나 이제 걸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의 이제 한 달 월급이 90만 원 정도면 5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민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전단을 본 거예요. 네. 바로 전화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드디어 찾은 건가요? 드디어 주범 2명이 중국에서 검거가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범인 중에 이제 한 명인 박성환이가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사실 나한테 그 여자 좀 없애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내 고모다. 알고 보니 그 고모는 잘 나가는 중견기업 회장님의 부인이었어요. 그 무렵 판사 사위를 본 거예요. 그 판사는 지혜 씨의 외사촌이었어요. 그 회장님 부인의 입장에서는 사돈댁 처녀가 지혜 씨인데 그렇죠. 왜 이 사람을 없애달라고 사주를 하죠? 사돈댁 예쁜 처녀를? 지혜 씨 아버지에 따르면 이 사모님이 판사 사위를 얻은 건 일명 마담뚜를 통해서였는데요. 결혼식 날짜를 이제 받아놓은 그 어느 날 사모님한테 이상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위한테 여자가 있으니 조심하라. 그러면서 판사 사위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설명을 하더래요. 그게 지금 이 지혜 씨의 죽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여자가 전화가 왔을 때 이 사위가 당황해서 사촌 동생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지혜 씨랑 통화한 게 아니었는데 아닌데도 사촌 동생 지혜랑 통화한 거면은 의심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혜 씨가 그 당시에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사촌 오빠가 판사니까 한 2번 정도 통화한 적이 있대요. 그것뿐이고 그 이후로는 전혀 뭐 교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장모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거기에 꽂힌 겁니다. 세상에. 이제 그날부터 운전기사로 고용했던 그 조카가 있어요. 아까 그 검거된 박성환이에게 이제 이 지혜 씨하고 사위를 미행하게 시킨 겁니다. 뒤를 캐기 위해서 장모는 이 박성환을 포함해서 흥신소는 물론이고 심지어 현직 경찰관까지 20명 넘게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불륜의 증거를 잡으면 3억 원을 주겠다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오긴 했나요? 고시생한테 뭐가 네. 나올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모라는 그 여자는 니들이 어디서 팽팽 놀다가 오니까 못 잡지? 이 미행시킨 사람들한테 질책을 하면서 닥달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미행을 시작합니다. 승려복을 입기도 참, 하고요. 아이고, 참. 허름한 옷을 일부러 구해다가 변장을 하고 따라다녔어요. 사촌 오빠를 왜 만나? 모 눈에 뭐만 보이는 거 아니야? 이 장모가 이렇게 집요한 미행을 시킨 게 무려 2년이에요. 이런 상황을 그 지혜 씨의 사촌 오빠라는 그 판사하는 사위는 사촌 동생 좀 내버려둬라 이렇게 장모한테 얘기할 법하잖아요. 근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죠? 점점 심각해지니까 하루는 지혜 씨의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부, 장모님이 나하고 지혜 관계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또. 사실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삼자 대면하자. 그래서 지혜 씨 네 식구가 다 장모의 집으로 향합니다. 당시 사위 부부는 이 장모가 사는 청담동 고급 빌라 2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1층에는 장인 장모 부부가 살았고 2층에 이제 딸 사위 부부가 살았던 거예요. 너무 고급 빌라다 보니까 경비가 막 안 된다 계속 그랬다가 문을 열게 됐고 저희가 이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 사촌 형은 쓰고 있던 안경까지도 날아가져 있고 막 옷도 막 찢겨져 있고 그거를 당하고 있는데 그냥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장모한테서. 장모는 지혜 씨 아버지를 보자마자 소리쳤는데요. 딸 단속이나 잘해요. 이놈 저놈하고 붙어먹고 정말 서슴없이 막 내뱉는 거예요. 아니 지혜 씨가 거기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코앞에서 그런 심한 말을? 억울한 그 마음으로 울면서 그 사촌 오빠한테 당장 해명을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촌 오빠인 그 사람은 단 한마디도 정말 하지도 않았고 너무 답답한데 왜 말을 안 해요?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지혜 씨 가족은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장모에 대해서 접근 금지 가처분 이런 신청을 합니다.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자신의 운전기사이자 조카가 박성환이잖아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지 않냐. 죽여버릴 사람을 찾아봐. 그 조카도 귀를 의심했을 것 같아요. 이 장모라는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참 궁금해지네요. 네, 이런 모습은 망상장애로 보입니다. 망상장애에서의 망상은 들으면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배우자가 이제 바람을 피운다. 직장에서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2년 정도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좀 끊임없이 의심하는 편집증적인 성향이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장모에게는 판사인 사위는 마치 명품백처럼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도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 급기야 살인이라는 결정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기사 그 조카라는 박 씨는 장모의 의도대로 지혜 씨를 그럼 살해하기로 한 건가요? 2001년 10월 11일 오후 5시경 강남의 모 고등학교 후문 근처에 자신의 승합차를 세우고 착수금으로 먼저 5천만 원을 받았고 자기 친구 장수철을 끌어들입니다.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커피나 음료 같은 거 이제 마시고 그러잖아요. 몰래 가가지고 그 먹던 음료에다가 이제 독극물 같은 거 이런 걸 타서 이제 먹이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지혜 씨는 워낙 이 고시공부에만 몰두해 있어가지고요. 카페 같은 데도 안 간 거예요. 돈은 줬지. 죽였다는 소식은 없지. 장모가 얼마나 이제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닥달하는 거죠. 내가 준 돈 당장 다 뱉어내. 그러니까 이 일당들이 공기총을 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철물점에서 마대자루, 강력 테이프, 나일론 줄까지 산 거고요. 지혜 씨가 새벽에 수영장 갈 때 납치하려고 계획을 짰던 겁니다. 수영장 다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대요? 장모가 변장을 하고 직접 다녔다고 했잖아요. 경비원들한테 들었는데 하재가 새벽에 수영장 간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마지막 기회를 사실상 본인이 직접 제공을 한 거죠. 지혜 씨가 나오기만을 꼬박 밤새면서 기다렸는데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5시잖아요. 3층 지혜 씨의 방에 불이 켜진 거예요. 어떡해. 잠시 후 우산을 쓰고 아파트 문 쪽으로 나오는 여자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이제 남자들이 번개처럼 달려들어서 지혜 씨를 차에 태웠고요. 하남 검단산 방향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등산객이 없던 새벽 야산에 6발의 총성이 들리고 맙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화가 나는. 정말 사람이 할 게 없어갖고 이런 살인 심부름 같은 거를 해야 되나요? 모든 과정이 밝혀졌으니까 이 장모도 순순히 인정을 했겠죠? 안 안 했습니다. 해요? 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미행만 하라고 시켰어요. 내가 언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담당 검사는 이 장모가 너무 아니라고 하니까 확신을 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장모에게는 체포 감금죄만 적용이 됐고요. 이 죄명으로는 징역 3년 6개월밖에 선고가 안 됩니다. 한창 수사하다가 중국으로 도망간 박 씨가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장모가 돌변합니다. 네가 거기서 죽지 왜 이렇게 왔니? 라고 하면서 아주 악을 쓰더랍니다. 범인들이 자백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증거가 그 얘기를 뭐 뒷받침하게 딱딱 그 악의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조카 박 씨로부터 살해했다는 그 보고를 받고서도 못 믿어서 네.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범행도구 총을 확인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비행기 탑승 기록이 있었어요. 납치된 날을 전후에 장모가 조카 등과 50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통화한 게 확인됐습니다. 장모는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범인들에게 미행 일정이나 행동 요령까지 알려줬습니다. 사실상 모든 걸 지휘했고요. 결정적으로 2002년 3월 17일 그리고 20일에 각각 현금 900만 원과 1,600만 원을 주면서 범인들을 해외로 도피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스모킹 건 아닌가요? 본인 말대로 미행만 시키고 살해 지시한 게 아니라면 왜 그렇게 도피를 그러니까. 시켰겠어요? 장모는 그 모든 거를 이제 극구 부인하다가 범인 도피 부분만 또 인정을 합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왔죠? 직접 살인을 주도한 조카와 친구, 그리고 살인을 청부한 장모까지 이 3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이게 끝은 아닙니다. 영화 같은 공작이 벌어집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범인 장수철이하고 조카 박성환이한테 네. 사장 부인이 시킨 게 아니었다. 우리가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도록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대가로는 50억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박성환은 자기들이 위증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납치해서 위협만 하려다가 총이 실수로 발사되는 바람에 6발이 사망한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무죄로 또 장모가 석방되는 거 아니에요? 사건의 전말을 다 아는 조카 박 씨의 변호사 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사실을 기사로 연재했고요. 소송을 각오하고 책으로도 출간했습니다. 정의의 편에 선 그 변호사 그리고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회장 부인이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의 VIP룸에 머물렀던 거예요. 아프다면서 형 집행정지를 받은 겁니다. 아니 미행도 직접 따라 나설 정도로 몸이 건강했던 사람이 어디가 아파요? 진단서를 받았는데요. 유방암, 파킨슨병, 제2형 당뇨병, 천식, 골다공증, 참 많다. 우울증, 불면증, 어지럼증 포함해서 병명만 총 12가지가 기재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 봤거든요. 유방암은 1기에서 심각하지 않은 상태였고 5년 전에 수술한 거예요. 완치율도 거의 90%에 해당됩니다. 수감 생활은 사실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일 거고요. 파킨슨 역시 본인이 주장하는 병이었고 그렇게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6년 중에 거의 3년을 호화병실에서 살았던 거예요. 의사가 이 방문할 때는 옆에 있는 간병인 부축을 받고 막 몸을 막 이렇게 떨면서 많이 아파요. 그러다가 이제 의사가 나가면 혼자서 또 바로 아주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거든요.
가족분들이 진짜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에 이렇게 큰 구멍이 있을 수가 있는가. 너무 화가 나서 허위 진단서를 써준 그 의사의 병원 앞 그리고 법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게 해서 1인 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도 그제서 이제 형집행정지를 거두고 재수감을 시켜요. 근데 또 여기도 참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습니다. 직업훈련 교도소라고 검색을 해보니 전국의 모범수들만 네. 뽑아서 젊은 사람들 다시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을 훈련시키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인데요. 뭐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뭐 거기 뭐 호텔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하는 곳이고요. 난방이니 뭐 이런 거 최신식으로 돼 있어서 아주 편한 곳이거든요. 기가 막힌 게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위. 사이. 맞아요. 사위입니다. 판사 사위. 이 사람은 판사직을 계속 유지합니다. 10년 정도 판사를 하다가 재임용 심사 대상자가 되니까 그때서야 2012년 변호사로 개업하게 됩니다. 진짜 양심도 없네요. 이게 저희도 너무 분한데 가족들은 이 얘기를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결국 14년을 버티시다가 그 빼빼 마른 몸으로 결국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지혜 방에서 지갑이 하나 있어가지고 봤는데 지혜가 그때 당시 2002년도에 사용했던 지폐 그리고 현재까지도 사용한 신권 그게 계속 돈이 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계속 지혜에게 용돈을 준 마음으로 계속 지갑에 그렇게 채워놨었던 거고요. 지혜 씨 사망 신고도 2015년이 되어서야 했습니다. 거의 뭐 13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거네요. 지혜가 실종이 되고 열흘 만에 이제 발견이 돼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혜의 몸을 안고 울부짖으면서 안고 하는데 저도 옆에서 보니까는 지혜의 눈이 파르르 떨리는 걸 저도 봤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고 할 말이 있었으면 그랬을까. 아버지나 저나 동생의 한을 꼭 풀어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또 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감시하고 하는 게 우리 남은 가족의 의무가 아닐까.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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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오래된 사건이지만 오늘 프로그램에서 다시 다뤘던 이유도 유가족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돈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서 법 앞에서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만이 이런 삼류 추리극의 재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충격적이고 정말 기가 막혀요. 이거 제가 지금 우라가 치미는데요. 물고문을 하자는 얘기예요? 라디오 선을 뽑아 제 목에 묶고 끌고 다니면서 승민이가 구타를 당한 곳은 바로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 살아가는 게 진짜 너무 숨이 막혔을 것 같아요. 우리 애기 거기는 행복해? 거기서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우리 애기.